오늘은 강수진님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학금이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그마저도 빼앗겼습니다. 중학교 입학부터 시작된 7년간의 배신과 투쟁, 그리고 첫사랑의 상처.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강수진님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1부에서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 할머니 품에서 자란 이야기를, 2부에서는 계부와 함께 시작된 지옥 같은 7년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12세부터 19세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장학금으로 희망을 찾았지만 친구도 엄마도 첫사랑도 모두 저를 배신했고 가난은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롤로그 마이너스 2024년 현재. 저는 강수진입니다. 올해 50세예요. 1부와 2부에서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청소년기 이야기입니다. 12세부터 19세까지의 7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였고 동시에 가장 많이 배신당한 시기였어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장학금을 받게 됐고 그게 제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좋은 대학에 가면 달라질 거야. 그렇게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장학금은 계부한테 빼앗겼고 유일하게 생긴 친구는 저를 배신했으며 엄마는 제게 넌 짐이야라고 말했고 처음으로 사랑한 사람마저 가난한 집 딸하고는 미래가 없어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의 꿈과 좌절, 배신과 상처, 그리고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에피소드 11 장학금으로 버틴 중학교 입학 1987년 3월이었습니다. 제가 13세가 되던 해였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 사실 입학 자체가 불확실했습니다. 입학금이 5만 원이었는데 영희가 돈이 없다면서 학교를 못 보낼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수진아, 돈이 없어서 중학교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안 돼요. 학교는 가야 해요 라고 울면서 말했더니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돈은 어디서 구하고?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김선희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고 선생님이 입학금을 빌려주셨습니다. 수진아, 이거 받아.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봉투를 주셨는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선생님, 제가 꼭 갚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울면서 말했더니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괜찮아. 수진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선생님한테는 더 큰 보답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렇게 겨우 입학금을 마련했고 1987년 3월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아침에 교복이 문제였어요. 새 교복을 살 돈이 없어서 선배들이 기증한 헌 교복을 받았는데 사이즈가 안 맞았고 여기저기 낡아 있었으며 색도 발해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새 교복을 입고 왔는데
저만 헌 교복이라 눈에 띄게 달라 보였어요. 몇몇 학생들이 쳐다보면서 수군거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교실로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자기소개를 시켰어요. 한 명씩 일어나서 이름과 초등학교와 장래 희망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수진입니다. 부산 초등학교 나왔고 장래 희망은 선생님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몇몇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왜 웃는지 몰랐지만 기분이 나빴고 빨리 앉고 싶었어요. 성적 우수 장학생. 첫 시험이 4월 말에 있었습니다. 중간고사였는데 저는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공부했고 집에 가면 동생 돌보느라 바빠서 학교 끝나고 도서관에 남아서 밤 10시까지 공부했어요. 시험을 보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배운 내용이 다 나왔으며 자신 있게 답을 썼습니다. 일주일 후 성적이 나왔을 때 저는 전교 5등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놀라신 표정으로 저를 부르셨고 직접 성적표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대단한데? 전교 5등이야. 첫 시험에 이렇게 잘 보다니 라고 칭찬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오후에 교무실로 불려갔는데 교감 선생님이 계셨고 제 앞에 서류를 펼쳐 놓으셨습니다. 강수진 학생, 성적이 우수해서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됐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학금이요? 라고 되묻자 교감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매달 5만 원씩 학년 끝날 때까지 지급돼. 단 전교 10등 안에 들어야 해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라고 크게 말하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뛰면서 생각했습니다. 5만 원이면 큰돈이야. 책도 사고 준비물도 살 수 있어. 영희한테 조금 드릴 수도 있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도착해서 영희한테 말했어요. 엄마, 제가 장학금 받게 됐어요. 매달 5만 원이요. 라고 신나게 말했더니 영희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수진이가? 대단하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계부의 반응. 저녁 시간에 계부가 집에 왔고 영희가 제 장학금 소식을 전했어요. 여보, 수진이가 장학금 받게 됐대요. 매달 5만 원씩이요 라고 말씀하시니까 계부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5만 원? 매달? 라고 되묻더니 저를 보면서 물었어요. 그거 언제 나와? 라고 묻길래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부터요. 매달 10일에요 라고 말했더니 계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어요. 그 돈 집에 내놔 라고 명령하듯 말하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하고 되물었더니 계부가 눈을 부라렸어요. 집에 돈 내라고. 내가 여기서 밥 먹고 자잖아.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를 보며 도움을 청했지만
영희는 고개를 돌렸고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서 울었습니다. 내가 번 돈인데, 공부하려고 받는 돈인데, 왜 다 빼앗아 가는 거야?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 달부터 장학금이 나올 때마다 계부가 전부 가져갔고, 저는 한 푼도 쓸 수 없었으며, 책 한 권 사지 못했습니다. 도서관에서의 생활, 장학금도 빼앗기고, 집에 있으면 집안일만 시켜서 저는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으로 갔어요. 학교 도서관은 밤 10시까지 열었고 조용했으며 공부하기에 좋았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웠지만 그래도 집보다는 나았어요. 도서관에서 숙제를 하고 시험 공부를 하고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무료였고 마음껏 읽을 수 있었으며 그게 제게는 큰 위안이었어요. 어느 날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제게 다가와서 물으셨습니다. 학생, 매일 오네? 집에는 안 가?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대답했어요. 집에서 공부하기 힘들어서요 라고 말했더니 선생님이 이해하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부터 사서 선생님은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제가 있을 수 있게 배려해 주셨고 가끔은 빵이나 과자를 주시기도 했어요. 수지나 이거 먹고 공부해 라고 주실 때마다 저는 감사했고 그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됐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도서관 문이 닫혔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집까지 30분을 걸어가는데 어두운 길이 무서웠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11시쯤 됐고 모두 자고 있어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어요. 그렇게 중학교 1학년이 지나갔고 저는 계속 전교 10등 안에 들면서 장학금을 받았지만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야식 장사하는 영희.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집안 형편이 더 어려워졌어요. 계부가 일을 잃었고 몇 달 동안 집에서 술만 마셨으며 영희 혼자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영희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식 배달을 시작했는데 떡볶이와 순대를 만들어서 오토바이로 배달했어요. 처음에는 영희 혼자 했지만 일이 많아지면서 저도 도와야 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떡볶이 재료를 썰고 순대를 삶고 포장하는 일을 했어요.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주문이 계속 들어왔고 저는 영희를 도우면서 숙제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물으셨어요. 수진아, 요즘 숙제를 안 해오네.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거짓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제가 게을러서요 라고 말했더니 선생님이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성적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교 5등에서 10등으로 그리고 15등으로 점점 내려갔어요. 장학금 자격이 전교 10등 아닌데 15등이 되면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장학금 못 받으면 어떡해? 성적 좀 올려야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집에서 일을 도와야 했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으며 피곤해서 수업 시간에 졸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2학년이 지나갔고 저는 점점 지쳐갔으며 희망이 사라져가는 것 같았어요. 에피소드 12 친구의 배신, 돈을 훔친 누명. 친구 박지은. 중학교 2학년 2학기가 시작됐을 때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요. 같은 반에 박지은이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부잣집 딸이었고 공부도 잘했으며 예쁘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제 옆에 앉으면서 말을 걸어왔어요. 수진아, 너 공부 잘하더라. 나한테 수학 좀 가르쳐 줄래?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놀랐습니다. 나를 알아? 라고 물었더니 지은이가 웃었어요. 당연하지. 전에 전교 5등이었잖아. 라고 말하면서 책을 펼쳤습니다. 그날부터 지은이와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고 점심시간에도 같이 밥을 먹었으며 조금씩 친해졌어요. 지은이는 저한테 잘해줬습니다. 편의점에서 빵을 사주기도 하고 문구류를 빌려주기도 했으며 가끔은 용돈을 주려고 하기도 했어요. 수진아, 이거 받아. 너 용돈 없잖아. 라고 10,000원짜리를 주려고 하시길래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받을 수 없어. 라고 거절했더니 지은이가 억지로 주머니에 넣으려 했어요. 괜찮아. 우리 친구잖아. 라고 말하는 게 고마웠지만 동시에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지은이가 제게 물었어요. 수진아, 우리 집에 놀러 올래? 같이 숙제하자라고 초대하길래 저는 망설였습니다. 괜찮을까? 라고 물었더니 지은이가 손을 잡아 끌면서 말했어요. 당연하지. 엄마도 오케이 하셨어. 라고 신나게 말해서 저는 따라갔습니다. 지은의 집 방문. 주말 오후에 지은의 집에 갔어요. 큰 아파트 단지였고 15층짜리 건물이었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넓은 거실과 큰 소파가 보였고 텔레비전도 컸으며 모든 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제가 사는 곳과는 완전히 달랐고 이게 같은 세상인가 싶을 정도로 차이가 컸습니다. 지은의 어머니가 나오셨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셨고 비싼 옷을 입고 계셨으며 향수 냄새가 났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잠깐 얼굴을 찌푸리셨다가 억지로 웃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제가 인사하니까 어머니가 짧게 대답하셨어요. 그래, 지은이 친구구나. 집이 어디니?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대답했습니다. 영도구요. 라고 말했더니 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아, 그쪽이구나. 가난한 동네지. 라고 중얼거리시는 게 들렸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지은이가 급히 저를 방으로 데려갔는데 방도 넓었고 책상도 크고 침대도 컸으며 인형들이 가득했어요. 우와, 방이 정말 크다라고 감탄하니까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그렇지? 난 운이 좋아. 라고 말하면서 책을 꺼냈어요. 2시간쯤 함께 공부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지은 어머니가 문 앞에서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잠깐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얘야, 우리 지은이가 너한테 돈 빌려준 적 있니? 라고 이상한 질문을 하시길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없는데요 라고 대답했더니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혹시라도 필요하면 지은이한테 말하지 말고 알바 같은 거 해. 알았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나를 의심하시는구나. 가난한 애는 믿을 수 없다는 거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분이 너무 나빴고 지은이 집에 다시는 안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도난 사건. 일주일 후 월요일이었어요. 아침에 학교에 갔는데 교실이 술렁거리고 있었고 학생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니까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지은이 돈 없어졌대. 10만 원이나. 라고 말하길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이가 울면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있었고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학생들을 모으셨어요. 여러분, 지은이 지갑에서 10만 원이 없어졌대. 누가 가져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줄 사람? 라고 물으셨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한 명씩 조사하기 시작했고 저도 선생님한테 불려갔어요. 수진아, 너 지은이랑 친하지? 지난주에 지은이 집에도 갔고 라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숙제하러 갔었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혹시 내가 가져간 거 아니지? 솔직히 말해봐 라고 물으시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요, 저 안 가져갔어요. 라고 크게 말했더니 선생님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셨어요. 지은의 배신. 점심시간에 지은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나 얘기 좀 하자. 라고 조용히 말하면서 복도 끝으로 데려갔어요. 뭔데? 라고 물으니까 지은이가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근데 솔직히 말해줘. 내가 가져간 거 맞지? 라고 물으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내가? 왜 내가? 라고 당황해서 물었더니 지은이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너 우리 집에 왔을 때 내 방에서 지갑 봤잖아. 그때 만졌잖아 라고 말하는데 기억이 났어요. 그때 지은이가 화장실 간 사이에 책상 위에 있던 지갑이 떨어져서 제가 주워서 올려놨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건 떨어져서 주워준 거야. 가져간 거 아니야. 라고 급히 설명했지만 지은이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오후에 선생님이 전체 학생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이가 말하기를 수진이가 지은이 집에 갔을 때 지갑을 만졌다고 하네. 수진아, 이게 사실이니?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설명했습니다. 떨어져서 주워준 거예요. 훔친 거 아니에요. 라고 울면서 말했지만 학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제 가방을 검사했고 사물함도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네.
일단 넘어가자 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분위기는 이미 끝났어요. 하지만 누명은 계속. 그날 이후로 학생들이 달라졌습니다. 수진이가 훔쳤대. 증거는 없지만 확실하대. 가난한 애들은 원래 그래. 그런 소문이 퍼졌고 친구들이 하나둘씩 멀어졌으며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고 쉬는 시간에 혼자 앉아 있고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저를 완전히 피했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으며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우연히 화장실에서 지은이와 마주쳤는데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내가 안 가져갔어. 믿어줘. 라고 애원했더니 지은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근데 엄마가 그러시는데 가난한 애들은 조심해야 한대. 라고 말하고는 나가버렸어요. 그날 저는 화장실 칸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의심하는구나. 역시 나는 가난해서 안 되는구나.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친구를 만들지 않기로 했고 누구도 믿지 않기로 했으며 혼자 지내는 게 편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에피소드 13 친모의 한마디. 넌 우리 집에 지미야 성적표를 받은 날 1989년 7월이었습니다. 제가 15세였고 중학교 3학년 1학기가 끝났어요. 성적표를 받는 날이었는데 제 성적은 처참했습니다. 전교 5등이었던 제가 이제는 전교 50등까지 떨어졌고 과목별로도 C와 D가 대부분이었으며 수학은 F까지 받았어요.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예전에는 그렇게 잘했는데 요즘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야식 일을 도우느라 밤 12시까지 일하고 숙제할 시간도 없었으며 수업 시간에 졸기 일쑤였지만 그걸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좀 바빠서요 라고 얼버무렸더니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수진아, 고등학교는 어떻게 할 거야? 이 성적으로는 좋은 학교 못 가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적표를 손에 쥐고 걸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러다가 정말 끝나는 건가? 공부로 벗어나려고 했는데 이제 희망이 없는 건가? 집에 도착해서 영희한테 성적표를 보여줬는데 영희가 성적표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니?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 라고 실망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길래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제가 요즘 피곤해서 라고 말하려는데 영희가 말을 끊었습니다. 피곤해? 누가 안 피곤해? 엄마도 하루 종일 일하는데 라고 화를 내시면서 성적표를 식탁에 던지셨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는데 밖에서 영희와 계부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부와 영희의 대화밤 10시쯤이었어요. 동생 준혁이는 이미 잠들었고 저는 방에서 문을 열어놓은 채 거실 쪽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계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성적 봤어? 완전히 바닥이던데 라고
비웃듯 말하니까 영희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요즘 바빠서 못 챙겼어요 라고 영희가 말씀하시니까 계부가 소리를 높였어요. 챙겨서 뭐해? 어차피 공부 못하는데 저 애 때문에 돈만 나가 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영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그래도 제 딸인데 고등학교는 보내야죠. 라고 말씀하시니까 계부가 비웃었습니다. 고등학교? 그 성적으로 돈만 낭비야. 차라리 학교 그만두게 하고 일찍 취직시켜. 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영희가 뭐라고 대답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계부가 다시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 애 없으면 우리 훨씬 편할 텐데 왜 데려온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들렸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제 딸이니까 라고 힘없이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천장만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짐이구나. 나 때문에 엄마도 힘들어하는구나. 나는 없는 게 나은 건가. 영희의 고백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영희가 저를 거실로 불러서 마주 앉게 했는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고 영희는 손을 계속 주물럭거리면서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어요. 수진아, 엄마 생각에는 학교 그만두는 게 어떨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학교를요? 라고 되물으니까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솔직히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교복비에 학용품비에. 너도 알잖아. 우리 형편.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가야죠. 제가 공부 더 열심히 할게요. 라고 말했더니 영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아, 그게 아니라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라고 말씀을 이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솔직히 넌 우리 집의 짐이야 라고 조용히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충격적인 말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라고 겨우 물었더니 영희가 눈을 피하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사실이야. 준혁이 키우는 것도 힘든데 너까지 감당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으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학교 그만두고 뭐 해요? 라고 물으니까 영희가 대답했어요. 일찍 취직하는 게 어때? 요즘 공장에서 중학생도 뽑는다던데. 돈 벌면서 살면 되잖아 라고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저는 공부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가서 대학도 가고 싶어요. 라고 울면서 말했더니 영희가 짜증을 내셨어요.
대학? 무슨 돈으로? 내가 지금 성적이 어떤데 대학을 가? 현실을 봐. 라고 소리치시면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생각해봐. 고등학교 갈 건지 취직할 건지 라고 말씀하시고는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고 영희가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넌 우리 집의 짐이야. 감당이 안 돼. 일찍 취직해. 수진의 결심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혼자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15세 소녀가 보였는데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너무 말라 보였어요. 나는 정말 짐이구나. 엄마한테도 필요 없는 존재구나.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왜 나를 낳았어? 낳아놓고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학교 안 그만둬. 무슨 일이 있어도 고등학교 갈 거야. 여기서 나가야 해. 혼자서라도 살아갈 거야.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제가 몰래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야식 일 도우면서 영희가 주는 용돈 중에서 조금씩 숨겨둔 돈이었는데 5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도서관에서 본 책이 떠올랐어요. 전국 기숙사 학교 안내라는 책에서 성적 우수자는 장학금을 받고 기숙사비도 무료인 학교가 있다는 걸 봤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거다. 기숙사 학교로 가면 돼. 집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날부터 저는 몰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으며 혼자서 준비하기로 했어요. 에피소드 14 폭력적인 계부의 본색 학교 계속 다니겠다는 선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가 저를 다시 불러서 물었어요. 수진아, 생각 정리됐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학교 안 그만둘 거예요 라고 말했더니 영희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럼 돈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알바할게요. 돈은 제가 벌 거예요 라고 말했더니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바? 너 중학생인데 누가 써줘? 그리고 공부는 언제 해? 라고 따지듯 물으시는데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할게요. 제발 학교만 보내주세요 라고 간청했더니 영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얘기해 봐야겠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셨어요. 저녁에 계부가 집에 왔고 영희가 제 얘기를 전했는데 계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뭐? 학교 계속 다닌다고? 돈도 없으면서? 라고 비웃듯 말하는 게 들렸어요. 계부의 폭발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계부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고 저를 거실로 불러냈어요. 야, 나와봐. 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저는 잠옷 차림으로 나갔습니다. 계부가 소파에 앉아서 술병을 옆에 두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영희는 부엌 구석에 서 계셨어요. 너 학교 그만두래도 안 그만둔다며? 라고 협박하듯 물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닐 거예요 라고 작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더니 계부의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감히 이 집에서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소리치면서 일어났는데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엄마 집이기도 해요 라고 작게 말했더니 계부가 더 화를 냈어요. 뭐라고? 내가 지금 대들어? 라고 소리치면서 다가왔습니다. 폭력계부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처음으로 직접 손을 댄 거였는데 세게 맞아서 바닥에 넘어졌고 귀에서 삐소리가 났어요. 영희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아이가 다쳐요. 라고 소리치면서 계부를 막으려 했지만 계부가 영희를 밀쳤어요. 영희가 벽에 부딪히면서 주저앉았고 저는 겁이 났지만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울면서 소리쳤더니 계부가 더 화를 냈어요. 내 집에서 내 말 안 들으면서 뭐가 대단하다고 사생아 주제에 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차려고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피해서 방으로 뛰어갔고 문을 잠갔어요. 계부가 문을 두드리면서 나와, 당장 나와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고 침대 밑으로 숨었습니다. 한참 후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고 계부가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으며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침대 밑에서 나와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봤는데 거실에 영희가 앉아서 울고 계셨습니다. 수진의 저항 다음 날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 뺨에 빨간 손자국이 있었고 입술도 약간 터져 있었으며 온몸이 아팠어요. 학교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영희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수진아, 얼굴 괜찮아? 라고 걱정스럽게 물으시길래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영희가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엄마 말 좀 들어. 학교 그만두는 게 라고 말씀하시려는데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싫어요 라고 짧게 말하니까 영희가 당황하신 표정이었어요. 수진아 라고 부르시는데 저는 가방을 메고 방을 나갔습니다. 학교 가요 라고 말하고 현관문을 열어서 나갔는데 영희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학교 가는 길에 뺨이 계속 쓰렸고 친구들이 쳐다볼까봐 머리카락으로 가렸지만 선생님이 눈치채셨습니다. 수진아, 얼굴 어쩐 일이야?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거짓말했어요. 넘어졌어요 라고 말했더니 선생님이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에 결심 그날 밤 집에 돌아가기가 무서웠어요. 학교 끝나고 도서관에 가서 밤 10시까지 있다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불이 꺼져 있었고 모두 잠든 것 같았으며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거울을 봤는데 뺨의 상처가 더 도드라져 보였고 입술의 상처도 아물지 않았으며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못 참아. 여기서 나가야 해. 빨리.
책상 서랍을 열어서 몰래 모아둔 돈을 꺼냈는데 이제 7만 원이 됐어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펼쳤는데 전국 기숙사 학교 안내였고 경남 지방에 있는 한 학교가 눈에 띄었습니다. 경남 5호고등학교. 성적 우수자 전액 장학금. 기숙사비 무료. 입학시험 2월 지금이 12월이니까 2달 후면 시험이고 합격하면 3월에 입학할 수 있으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다. 여기 가야 해. 꼭 합격해야 해. 그날부터 저는 비밀리에 입학 준비를 시작했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으며 혼자서 모든 걸 계획했습니다. 에피소드 15 도망치듯 떠난 기숙사 고등학교 기숙사 학교 발견 1989년 12월부터 1990년 2월까지 저는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학교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밤 10시까지 공부했고 집에 와서도 모두 잠든 후 새벽 2시까지 공부했으며 주말에도 하루 종일 공부했습니다. 영희와 계부는 제가 뭘 하는지 관심이 없었고 그냥 조용히 있으니까 내버려뒀어요. 12월 말에 도서관에서 입학원서를 몰래 받아왔고 사진도 찍어서 붙였으며 지원 동기도 썼습니다. 저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지만 공부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써서 우편으로 보냈고 접수증을 받았으며 시험 날짜를 확인했어요. 1990년 2월 10일이었습니다. 그날까지 2달 동안 저는 모든 걸 준비했고 교통비도 모았으며 시험 대비 공부도 했습니다. 입학 시험 2월 10일 토요일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방에 필기구를 넣었으며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영희한테는 도서관 간다고 거짓말했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고 3시간을 가서 경남의 작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학교는 조용한 산 중턱에 있었고 건물은 오래됐지만 깨끗했으며 운동장도 넓어 보였어요. 시험장에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많이 와 있었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으며 저도 떨렸습니다. 시험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이었고 각 과목당 50분씩 총 4시간이었으며 점심시간에는 김밥 한 줄을 먹었어요. 시험 문제는 어려웠지만 제가 공부한 내용이 많이 나왔고 최선을 다해서 풀었으며 빈칸 없이 다 작성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생각했어요. 잘 봤을까? 합격할 수 있을까? 제발 합격했으면. 집에 도착했을 때 저녁 7시였고 영희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도서관에 이렇게 늦게까지 있었어?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거짓말했어요. 네, 공부하느라 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합격 통지서 받음 2월 20일에 우편이 왔어요. 제 앞으로 온 편지였는데 발신자가 경남 5호고등학교였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뜯었습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첫 줄에 그렇게 써 있었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됐으며 기숙사비는 무료입니다. 3월 2일까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적혀 있었고
저는 편지를 꽉 안으면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합격했어. 이제 여기서 나갈 수 있어. 새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영희한테 어떻게 말할지 고민이 됐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2월 25일에 영희한테 말하기로 했고 합격 통지서를 들고 영희 앞에 앉았습니다. 영희한테 통보 영희가 설거지를 하고 계셨는데 저는 뒤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라고 말하니까 영희가 돌아보셨어요. 뭔데?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합격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거요 라고 말했더니 영희가 받아서 읽기 시작했고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뭐니?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합격 통지서요. 저 여기 갈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더니 영희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언제? 이걸 혼자서?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혼자서 준비했어요. 시험도 혼자 봤고요 라고 말했더니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거기가 어딘데? 경남이잖아. 너무 멀어. 어떻게 혼자? 라고 걱정하시는 척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영희는 제가 떠나는 게 오히려 편하다는 걸요. 괜찮아요. 기숙사 있고 장학금도 받아요. 돈 한 푼 안 들어요 라고 말했더니 영희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돈이 안 든다고? 라고 확인하시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전액 장학금이에요 라고 말했더니 영희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가봐 라고 너무 쉽게 허락하시는 바람에 저는 씁쓸했습니다. 계부의 반응 저녁에 계부가 집에 왔고 영희가 제 얘기를 했어요. 수진이가 고등학교 합격했대요. 경남 쪽으로 기숙사 학교요 라고 말씀하시니까 계부가 물었습니다. 돈은? 라고 짧게 묻자 영희가 대답했어요. 전액 장학금이래요. 돈 하나도 안 든대요 라고 말씀하시니까 계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보내 라고 간단하게 말하고는 텔레비전을 켰어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알아서 해. 다시는 돈 달라고 하지 마 라고 차갑게 말하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네, 안 그럴게요 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쉽게 끝나는구나. 나한테 관심도 없었구나. 그래. 어차피 나는 짐이었잖아. 출발하는 날 1990년 3월 1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개학 전날이었고 기숙사에 입소하는 날이었으며 제가 집을 떠나는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쌌는데 작은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와 몇 권의 책이 전부였고 가진 게 별로 없다는 게 새삼 슬펐어요. 영희가 나와서 아침을 준비해 주셨는데 밥과 김치찌개였고 말없이 함께 먹었습니다. 잘 지내 라고 영희가 짧게 말씀하시고는 부엌으로 가셨어요. 계부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동생 준혁이는 아직 자고 있었으며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뒤를 돌아봤는데 이 집에서 보낸 10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할머니와의 이별부터 계부의 폭력까지 모든 게 주마등처럼 지나갔고 이제 끝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작게 혼잣말을 했어요. 다시는 안 돌아올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계단을 내려갔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새벽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으며 자유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새 인생이 시작돼. 잘할 수 있을 거야. 버스를 타고 학교로 향하면서 창밖을 보니까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으며 제 새로운 인생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에피소드 16 첫사랑의 등장. 세상 최초의 따뜻함. 새로운 학교 생활. 경남 5호 고등학교에 도착했을 때 오후 2시쯤 됐어요.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고 제 방을 안내해 주셨는데 6인실이었습니다. 침대가 3층으로 된 2층 침대가 3개 있었고 각자 작은 책상이 있었으며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었어요. 룸메이트들이 이미 와 있었는데 모두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었고 저처럼 장학생들이었으며 공부하러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안녕. 나는 강수진이야 라고 인사하니까 한 학생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나는 이민지야. 반가워 라고 말하면서 악수를 청했고 다른 친구들도 하나씩 인사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분위기였고 아무도 제 배경을 묻지 않았으며 그냥 같은 학생으로 대해줬어요. 기숙사 생활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6시 30분 아침 식사, 7시 30분 아침 자습, 8시 수업 시작, 오후 5시 수업 끝, 5시 30분 저녁 식사, 6시부터 10시까지 자습, 10시 30분 소득. 매일 똑같은 일과였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집안일을 하지 않아도 됐고 계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으며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첫 시험에서 저는 전교 15등을 했고 선생님들이 놀라셨으며 장학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어요. 생활도 안정되고 공부도 잘 풀리면서 제 표정도 밝아지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김준호를 만나다 1990년 5월쯤이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책을 찾다가 실수로 책 한 권을 떨어뜨렸습니다. 책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소리가 났고 주위 학생들이 쳐다봤으며 저는 당황해서 주우려고 했어요. 그때 누군가 먼저 주워서 제게 건네주는데 남학생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까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남학생이었으며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미안. 떨어뜨렸네 라고 미안하게 말하니까 그 학생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하지 라고 책을 건네주면서 말했고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 학생이 앉은 자리를 보니까 같은 학년 3반이라고 교실 명찰에 써 있었고 이름은 김준호였습니다. 며칠 후 도서관에서 또 마주쳤는데 준호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저번에 책 떨어뜨린 학생이지?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때 고마웠어 라고 말했더니 준호가 웃었어요. 별거 아닌데. 근데 무슨 책 읽어?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책을 보여줬습니다. 수학 문제집이요 라고 대답하니까 준호가 놀랐어요. 도서관에서 문제집을 공부 열심히 하네 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수학 어렵다고 했고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가까워지기 그 후로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치게 됐는데 준호가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곤 했어요. 어려운 문제 있으면 물어봐. 나도 수학 좋아해서 라고 말하면서 도와주기 시작했고 저는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물었어요. 수진아, 출신이 어디야?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대답했습니다. 부산이요 라고 짧게 말하니까 준호가 반가워했어요. 나도 부산이야. 어디?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영도구요 라고 말했더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거기 바다 쪽이지? 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저는 안심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점심시간에도 같이 밥을 먹게 됐으며 쉬는 시간에도 얘기를 나눴어요. 준호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면 격려해주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도와주고 가끔은 간식도 사다 주면서 잘 챙겨줬어요. 처음 느끼는 따뜻한 여름방학이 다가왔을 때 준호가 제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방학 때 집에 가?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여기 있을 거야 라고 대답하니까 준호가 놀랐습니다. 방학 내내 집에 안 가? 라고 되묻길래 저는 짧게 말했어요. 집이 좀 멀어서 라고 거짓말하니까 준호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여기 남을 건데 같이 공부하자 라고 제안했고 저는 기뻤어요. 방학 동안 둘이서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함께 산책도 하고 학교 운동장도 걷고 별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편의점에서 빵을 사다 주면서 말했어요. 수진아, 많이 먹어. 너 요즘 너무 말랐어 라고 걱정하듯 말하니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무도 저를 이렇게 걱정해 준 적이 없었고 준호의 따뜻함이 새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라고 말했더니 준호가 웃었어요. 친구니까 당연하지 라고 말하면서 자기 빵도 나눠줬습니다. 마음을 열다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밤에 교정을 걷고 있었는데 준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수진아, 집 얘기 좀 해줘. 항상 궁금했어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믿음직스러워서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집이 좀 어려워. 그래서 여기 왔어 라고 간단하게 말하니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사실 우리 집도 원래 어려웠어 라고 준호도 자기 얘기를 했어요. 준호 아버지가 사업하시는데 몇 년 전에 부도 직전까지 갔고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힘들다고 했습니다. 우리 비슷하네 라고
준호가 웃으면서 말하니까 저는 위로가 됐어요. 그날 밤 벤치에 앉아서 별을 보면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열심히 해서 나중에 잘 살자. 같이 힘내자라고 말하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이 따뜻해서 놓고 싶지 않았고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사랑인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좋아하는구나. 준호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렇게 제 첫사랑이 시작됐고 16세에 저는 처음으로 세상의 따뜻함을 느꼈으며 행복하다는 감정을 알게 됐습니다. 에피소드 17 그러나 첫사랑도 등을 돌렸다 1년간의 연애 1990년 9월부터 1991년까지 준호와 저는 1년 동안 사귀었어요. 학교에서는 공개적으로 사귀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고 선생님들도 눈 감아 주셨으며 친구들도 축하해 줬습니다. 도서관 뒤편 벤치가 우리만의 장소가 됐고 점심시간에 함께 밥 먹고 저녁 자습 시간 끝나면 짧게 산책했어요.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생일을 기억해서 작은 케이크를 사다 주고 시험 잘 보면 축하해 주고 힘들 때는 위로해 주면서 늘 곁에 있어 줬어요. 겨울에는 함께 눈사람을 만들고 봄에는 벚꽃 아래서 사진을 찍고 여름에는 별을 보면서 얘기하고 가을에는 단풍을 보러 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이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어느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대학도 같이 가자. 서울 가서 열심히 살자라고 말하면서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같이 가자. 우리 꼭 잘 되자라고 말하면서 준호를 안았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행복한 순간이라는 걸요. 준호 집안 얘기 1991년 가을쯤이었어요. 준호가 집안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업하시는데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자랑을 했고 저는 웃으면서 들었어요. 형은 의대 다니고 누나는 약대 나왔어. 우리 집안이 공부를 잘해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위축됐습니다. 준호 어머니는 피아노 선생님이고 아버지는 건설 회사 사장이며 형제들은 모두 명문대를 다니고 집도 큰 아파트라고 했어요. 반면에 제 집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초라하게 느껴졌고 우리 사이의 간격이 느껴졌으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너희 집안이랑 우리 집은 너무 달라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준호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아.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가 좋아하면 되지 라고 말하면서 제 어깨를 안았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준호 부모님과의 만남 겨울 방학이 다가왔을 때 준호가 부산에 간다고 했어요. 나도 부산 가는데 같이 갈래?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여기 있을 거야. 공부해야 해 라고 말했더니 준호가 아쉬워했어요. 그래. 그럼 방학 끝나고 보자 라고 말하면서 떠났고
저는 혼자 기숙사에 남았습니다. 방학 중에 준호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는데 목소리가 밝았고 잘 지낸다고 했으며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1월 말쯤이었어요. 부산 시내를 걷고 있었는데 우연히 준호를 봤습니다. 백화점 앞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는 양복을 입고 계셨고 어머니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계셨으며 모두 여유로워 보였어요. 준호야 라고 불렀더니 준호가 놀라서 돌아봤고 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너 왜 여기? 라고 물으시는데 반갑지 않은 표정이었고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볼 일 있어서 라고 대답하니까 준호 부모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준호야, 이 친구는? 라고 어머니가 물으시길래 준호가 대답했어요. 학교 친구요 라고 짧게 말하면서 저를 소개하지 않았고 그냥 친구라고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물으셨어요. 집이 어디니? 라고 차갑게 물으시길래 저는 대답했습니다. 영도구요 라고 말했더니 어머니의 표정이 변했고 아버지도 눈살을 찌푸리셨어요. 아, 거기 라고 어머니가 중얼거리시더니 준호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우리 가자. 약속 시간 됐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게는 인사도 하지 않고 돌아서셨어요. 준호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다가 부모님을 따라갔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준호가 달라 보였어. 그날 이후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변화 새 학기가 시작됐을 때 준호가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먼저 말을 걸지 않고 도서관에서도 다른 자리에 앉고 점심시간에도 핑계를 대면서 함께 밥 먹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더니 준호가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바빠서 3학년이잖아. 공부해야지 라고 둘러댔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변한 거라는 걸요. 며칠을 그렇게 보내다가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뭔가 이상해 라고 말했더니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나 요즘 정신없어서 라고 변명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저는 불안했습니다. 연락도 뜸해졌고 만남도 줄어들었으며 준호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준호는 연락하지 않았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했으며 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별 통보 2월 어느 날이었어요. 준호가 저를 교정으로 불러냈고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니까 준호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우리 그만 만나자 라고 조용히 말하는데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라고 되물으니까 준호가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말해줘. 라고 울먹이며 물었더니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가 안 맞는 것 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면서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제발 이유를 말해줘. 내가 고칠게. 뭐든 할게. 라고 애원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나 가볼게. 라고 말하고는 일어나서 떠났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뭐가 잘못된 거지? 우리가 뭐가 안 맞는다는 거야? 며칠 동안 준호를 찾아다녔지만 준호는 저를 피했고 친구들도 어색해했으며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저는 다시 물었어요. 준호야, 제발 진짜 이유를 말해줘. 나 못 견디겠어. 라고 울면서 말했더니 준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다음에 얘기할게. 지금은 미안해. 라고 말하고는 급히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은 며칠 후에 왔고 그때 저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됐으며 첫사랑이 얼마나 아픈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에피소드 18 가난한 집 딸하고는 미래가 없어 진짜 이유. 며칠 후 준호가 다시 저를 불렀어요. 교정 벤치에 앉아서 준호가 말을 꺼냈는데 이번에는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아, 진짜 이유를 말할게.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 라고 전제하면서 말을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셔. 라고 조용히 말하는데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나 때문에? 라고 물으니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 집안 배경을 알게 되셨어. 라고 말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방학 때 부산에서 만났잖아. 그날 부모님이 물으셨어. 그 친구가 누구냐고. 라고 말하면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 여자친구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라고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상처 주는 말들. 준호가 힘들게 말을 이어갔어요. 부모님이 내 집을 알아보셨대. 영도구 산동네. 계부랑 살고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거 다 아셨어. 라고 말하는데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래서? 라고 물으니까 준호가 눈을 피하면서 말했어요. 부모님 말씀이 가난한 집 딸하고는 미래가 없대.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가난한 집 딸하고는 미래가 없대.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대학 가면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다고. 같은 수준의 집안 여자를 만나야 나중에 도움이 된다고. 라고 부모님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물었어요. 그럼 그동안 우리는 뭐였어? 1년 동안 나한테 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야? 라고
소리쳤더니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진심이었어. 나는 정말 좋아했어. 지금도 좋아해. 라고 말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럼 왜 헤어지자는 거야? 라고 소리치니까 준호가 대답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어.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 라고 비겁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의 선택전은 울음을 멈추고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럼 넌 부모님 편을 드는 거지. 나보다 부모님이 더 중요한 거지. 라고 따지듯 물으니까 준호가 침묵했습니다. 대답해봐. 라고 소리치니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나는 아직 학생이고 대학 등록금도 부모님한테 받아야 하고 부모님 도움 없이는 못 살아. 라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비웃었어요. 그래. 알겠어. 결국 돈이 문제구나. 나는 가난하니까 안 되는 거고 너는 부모님 돈이 필요하니까 날 버리는 거지. 라고 말하니까 준호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힘들어. 라고 말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야. 비겁해. 정말 비겁해. 사랑한다면서. 미래를 약속하면서. 이제 와서. 라고 울면서 말하다가 일어섰습니다. 됐어. 알겠어. 가난한 집 딸은 안 되는 거지. 행복해. 좋은 집안 여자 만나. 라고 말하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준호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걸었으며 기숙사에 도착해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준호의 새 여자친구 한 달쯤 지났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봤어요. 도서관 앞에서 준호가 다른 여학생과 손을 잡고 걷고 있었고 둘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여학생은 2학년이었는데 부잣집 딸이라고 소문이 났었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며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어요. 준호와 그 여학생이 웃으면서 걷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한 달 만에? 나는 뭐였던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고 친구가 저를 발견해서 급히 데려갔어요. 기숙사 방에서 친구들이 위로해줬지만 소용없었고 저는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학교도 못 갔으며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걱정하셔서 상담실로 불러서 물으셨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요즘 학교도 안 오고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가난해서 사랑도 못 받는 거예요? 라고 울먹이니까 선생님이 안타까워 하셨어요. 선생님이 저를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가난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너를 떠난 사람이 잘못이야 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첫사랑의 상처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는데 창밖에 별이 보였고 준호와 함께 봤던 별들이 떠올랐어요. 우리 같이 가자. 서울 가서 잘 살자. 평생 함께 하자. 준호가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처럼 느껴졌고,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아픈 거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가난한 집 딸하고는 미래가 없대. 그 말이 계속 귓속에서 맴돌았고, 저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사랑 안 해. 사랑은 내게 사치야. 공부나 열심히 하자. 돈을 벌어서 당당해지자. 그날 밤 저는 첫사랑을 묻었고, 더 이상 누구도 사랑하지 않기로 했으며, 오로지 살아남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피소드 19 새벽 아르바이트로 버틴 나날들 3학년 생활비 1992년 3월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장학금으로 학비는 해결됐지만 생활비가 문제였습니다. 교복도 해졌고 운동화도 닳았으며 학용품도 필요했고 가끔 간식도 사 먹고 싶었어요.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서 썼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고 스스로 벌어야 했습니다. 영희한테 전화해서 돈을 부탁할까 생각했지만 자존심이 상했고 다시는 부탁하지 않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학교 게시판에서 아르바이트 광고를 봤는데 대부분 주말이나 저녁이었지만 기숙사 통금 시간이 있어서 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중에 편의점 새벽 알바 광고를 봤는데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근무에 시급 2,000원이었어요. 이거다. 새벽에 하면 학교에 지장 없어. 편의점으로 찾아가서 사장님한테 부탁했습니다. 학생인데 새벽 알바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으니까 사장님이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학생이 새벽에? 학교는?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설명했습니다. 기숙사 학교라서 새벽에 일하고 7시에 학교 가면 돼요 라고 말했더니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럼 내일부터 나와봐 라고 허락해 주셔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새벽 편의점 알바 다음 날부터 새벽 알바를 시작했어요. 새벽 3시 30분에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조용히 기숙사를 나왔습니다. 사감 선생님은 모르셨지만 뒷문으로 나가면 통과할 수 있었고 15분을 걸어서 편의점에 도착했어요. 편의점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고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계산하고 진열하고 청소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동안 일했는데 손님은 많지 않았고 주로 야근하는 직장인이나 택시 기사님들이 왔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잠이 덜 깨서 비틀거렸고 추운 날씨에 손이 얼었으며 서 있는 게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사장님이 따뜻한 커피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힘들지? 괜찮아?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7시가 되면 일이 끝났고 급히 기숙사로 돌아가서 뒷문으로 들어가 씻고 교복 입고 아침 식사하러 갔어요. 친구들은 제가 새벽에 어디 갔는지 몰랐고 저는 말하지 않았으며 그냥 일찍 일어났다고만 했습니다. 하루 일과제 하루는 이렇게 흘러갔어요. 새벽 3시 30분 기상, 새벽 4시-7시 편의점 알바, 7시 30분 기숙사 귀가,
7시 45분 아침 식사. 8시 수업 시작. 오후 5시 수업 끝. 5시 30분 저녁 식사. 6시-10시 저녁 자습. 10시 30분 소등. 11시 취침. 매일 똑같은 일과였지만 점점 힘들어졌어요. 수업 시간에 졸음이 쏟아졌고, 점심시간에는 책상에 엎드려 자고, 저녁 자습 시간에도 눈을 뜨고 있기 힘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눈치채셨고, 한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물으셨어요. 수진아, 요즘 왜 그래? 수업 시간에 계속 조는데 밤에 잠을 못 자?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거짓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제가 좀 피곤해서요. 라고 대답했더니 선생님이 걱정하셨지만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한 달이 지나자 몸무게가 5kg 빠졌고 얼굴이 창백해졌으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했어요. 수진아, 너 많이 아파 보여. 병원 가봐 라고 말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고 계속 알바를 했습니다. 하루에 6,000원을 벌었고 한 달이면 18만 원 정도였으며 그 돈으로 필요한 걸 샀어요. 새 운동화도 사고 교복도 수선하고 학용품도 사고 가끔 친구들과 간식도 먹고 조금씩 저금도 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면서 뿌듯했고 자랑스러웠으며 제 힘으로 버티고 있다는 게 대견했어요. 체력 한계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11월쯤 됐을 때 수업 중에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눈앞이 흐려졌고 쓰러졌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보건실이었고 선생님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쟤를 보고 계셨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보건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빈혈이야. 영양 부족인 것 같고 제대로 안 먹었지?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 있어? 요즘 내가 이상해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저는 돈을 벌어야 해서 새벽 알바를 하고 있어요. 라고 고백했더니 선생님들이 놀라셨어요. 새벽 알바? 언제부터? 학교는 알고 있어?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월부터요. 학교는 몰라요. 제발 그만두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애원했더니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도 버팀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신 후 저를 다시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알바는 계속해도 좋아. 하지만 건강을 챙겨야 해. 보건실에 영양제 받으러 오고 밥은 꼭 챙겨 먹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해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라고 울면서 말했더니 선생님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수진아, 넌 정말 강한 아이야. 힘내. 라고 격려해 주셔서 저는 힘이 났습니다. 그 후로도 새벽 알바를 계속했지만 조금 더 조심했어요. 영양제를 먹고 밥을 더 챙겨 먹고 가능하면 점심시간에 쉬고 주말에는 잠을 더 자면서
건강을 챙겼습니다. 알바로 번 돈은 계속 모았고 통장 잔고가 늘어가는 걸 보면서 대학 등록금 목표를 세웠어요. 1년 동안 200만 원 모으자. 그럼 대학 첫 학기는 갈 수 있어.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으며 포기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에피소드 20 졸업식 날 가족은 오지 않았다. 졸업 전날 1993년 2월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고 장학금도 계속 받았으며 새벽 알바로 돈도 모았고 대학도 합격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합격했는데 영문학과였고 기숙사도 있었으며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졸업식 전날 밤에 영희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저 내일 졸업식이에요. 3년 동안 잘 지냈어요. 대학도 합격했어요. 장학금 받아서 돈은 안 들어요. 혹시 졸업식에 올 수 있으세요? 보고 싶어요.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났지만 보내지 않았어요. 어차피 안 올 거야. 기대하지 말자. 혼자서도 괜찮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오실까? 졸업식이잖아. 한 번쯤은 졸업식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교복을 깨끗이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거울을 보면서 연습했습니다. 엄마, 저 졸업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연습을 했지만 영희가 올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기숙사 친구들이 모두 들뜬 표정으로 준비하고 있었고 부모님이 오신다고 기뻐했으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수진아, 너네 부모님도 와? 라고 친구가 물으시길래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응, 올 거야 라고. 거짓말했는데 친구는 믿었고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식장에서 오전 10시에 졸업식이 시작됐어요. 강당에 들어가니까 학부모들로 가득했고 모두 자녀를 찾아서 사진을 찍고 있었으며 행복한 분위기였습니다. 제 자리 옆은 비어 있었고 저는 계속 입구를 쳐다봤지만 영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 때마다 돌아봤지만 영희가 아니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졸업식이 시작됐고 교장 선생님 말씀이 있었으며 학생 대표 답사도 있었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계속 입구를 쳐다보면서 아직 안 왔나? 조금 늦는 걸까? 올 거야. 분명히. 하지만 영희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들 자리 옆에는 부모님이 앉아서 박수를 치고 자녀를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지만 제 옆자리는 계속 비어 있었고 너무 초라했습니다. 졸업장 수여. 드디어 졸업장 수여식이 시작됐어요.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부르는데 제 차례가 다가왔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강수진이라고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저는 일어나서 단상으로 걸어갔고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악수를 청하시면서 축하한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단상에서 객석을 내려다봤는데 다른 학생들 부모님은 모두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제자리만 비어 있었고 눈물이 났습니다. 빨리 내려가고 싶어서 서둘러 걸었고 자리로 돌아와서 앉았는데 옆에 앉은 친구가 물었어요. 수진아, 부모님 못 오셨어? 라고 조심스럽게 물으시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급한 일이 생겨서 라고 거짓말했더니 친구가 안타까워했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친구들은 모두 부모님과 사진을 찍고 꽃다발을 받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데 저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졸업 후 담임 선생님이 다가오셔서 저를 불렀어요. 수진아, 축하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안아주셨고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선생님, 아무도 안 왔어요. 제 졸업식인데 라고 울면서 말했더니 선생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수진아, 선생님이 봤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카메라를 꺼내서 우리 사진 찍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함께 사진을 찍어 주셨고 그게 제 졸업식 날 유일한 사진이었어요. 친구들이 다가와서 수진아 우리랑 사진 찍자 라고 말해서 함께 사진을 찍었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오후에 친구들이 모두 떠나고 학교가 조용해졌을 때 저는 혼자 교정을 걸었어요. 3년 동안 다녔던 학교였고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었으며 이제 떠나야 한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는데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고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까 해가 지고 있었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외로웠습니다. 이제 서울 간다. 완전히 혼자 시작이야.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고 버텨야 했으며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이 학교에서 잠을 잤고 내일이면 서울로 떠나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에필로그 2024년 현재로 돌아옴 이것이 제 인생의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12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배신당한 시기였고 동시에 가장 많이 성장한 시기였어요. 장학금을 받아서 희망을 찾았지만 계부가 전부 빼앗아갔고 유일하게 생긴 친구는 저를 도둑으로 몰았으며 친어머니는 제게 짐이라고 말했습니다. 계부의 폭력은 더 심해졌고 저는 도망치듯 기숙사 학교로 갔으며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요. 그리고 김준호를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걸 알았고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으며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가난한 집 딸하고는 미래가 없어 준호 어머니의 그 말이 준호의 선택이 됐고 저는 또다시 버림받았으며 첫사랑의 상처를 안게 됐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공부와 돈에만 집중하겠다. 혼자서도 잘 살겠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편의점 알바를 하고 7시에 학교 가서 공부하고 밤 10시까지 자습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으면서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몸은 망가져갔지만 통장 잔고는 늘어났고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으며 서울로 가는 표를 끊었어요. 졸업식 날 가족은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졸업장을 받고 혼자서 학교를 떠났으며 혼자서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청소년기의 모든 배신과 상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독하게 만들었으며 더 현실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은 사치다. 돈이 있어야 당당하다. 혼자서도 살 수 있다 그런 교훈을 뼈저리게 배웠고 그게 앞으로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됐어요. 하지만 이것은 긴 이야기의 중간일 뿐입니다.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일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아프며 훨씬 더 극적이었어요. 다음 이야기는 제가 20세부터 27세까지 서울 상경후 겪은 일들입니다. 고시원에서의 시작과 두 번째 사랑의 등장, 그 사랑이 가져온 사기와 배신, 임신과 혼자서 아이를 낳은 이야기, 전 남자친구가 보낸 결혼식 청첩장, 그리고 딸과 함께 버틴 극빈의 시간들까지요. 계속해서 긴 여정이 이어집니다. 다음 편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